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81번째로 소개시켜드리려는 책의 이름은 바로 퇴사학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삼성전자에서 5년간 전략기획부서에 있다고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현재 퇴사학교라는 일종의 교육회사를 창업한 장수환 님입니다. 네, 우선 저자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과거 고용 사회의 끝자락에 놓여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은 말이죠. 그래서 요새 20대들, 이제 대학교 졸업생들 아니면은 그쯤에 이런 대학생들, 심지어 이제 30대 취업 희망 30대도 이제 취업 못하신 분들이 제법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스펙이 상향 표준화될수록 점점 취업이 이제 하향 표준화되는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이 책에서도 한번 짚어보고 그런데요. 네, 우선 지금 제가 좀 마음이 와닿았던 것들을 위주로 이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해 주시고, 네, 그 이유는 사회 구조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주 버핏 연구소장에 따르면 근 100년간 지속되었던 고용사회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 물류, 자동차, 미디어, 부동산 등 전통적인 사업의 영역이 핀테크, 공유경제, 전기차, 1인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등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는 모바일의 혁신으로 인해 기성 조직이 쥐고 있던 주도권이 개인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한국의 경우 1970년대 시작된 고용사회의 전성기가 불과 20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1997년 IMF를 시작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거쳐 오늘날 사상 최대의 실업률에 직면했습니다. 조선, 해운, 철강, 중공업, 자동차, 전자 등 과거 승승장구했던 산업이 정체되고 기업에서는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예퇴직은 50대만 해당되었지만 어느새 20대 신입사원도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TO, 이게 콩글리시인데 잡 오프닝이죠. 이 신규 채용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20명씩 신입사원이 들어오던 부서에서 올해는 단 한 명만 뽑는다고 해요. 웬만한 회사들은 신규 채용을 전면 중지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인력의 감축마저 고민하고 있습니다. TO는 줄어들고 평균 근속 연수 역시 갈수록 짧아집니다. 이렇게 고용사회의 종말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피고용자라는 존재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피고용이란 안정성을 위해 청춘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 사회에서 피고용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습니다. 고용사회는 피고용 이후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피고용의 안정성은 길어도 10년에서 20년 뒤에는 끝이 납니다. 이제는 피고용을 위한 스펙이 아닌 개인이 자생할 수 있는 진짜 실력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온 것이에요. 이미 해외에서는 오직 실력만을 기반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창직을 꿈꾸는 토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혁신 문화 컨텐츠와 창업가 정신으로 고용사회 이후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대기업과 공무원이 되기 위한 스펙만을 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장수환 퇴사학교 교장은 우리의 회사 생활이 힘든 이유를 크게 다음에 7가지로 꼽습니다. 첫째, 적성인데요. 바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둘째, 성장입니다. 회사에서 배우는 게 없어. 세 번째, 시간이에요. 아니, 우리는 야근에 쩔어 있어요. 넷째는 관계인데요. 사람이 힘듭니다. 회사에서. 다섯 번째는 공허예요. 공허. 아무리 노력해도 허무해. 여섯 번째는 안주입니다. 회사에서 정체가 되는 거죠. 마지막 7번째는 문화예요. 아따, 시방 군대식 문화 겁나 괴롭죠. 자, 이들 7가지 요소는 다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인가 아니면 개인의 통제가 어려운 조직의 영역인가. 1번부터 3번 제가 방금 말씀드린 7가지 영역 중에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적성, 성장, 시간으로 비교적 개인의 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5번에서 7번까지 공허, 안주, 문화는 비교적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조직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 사이 가운데 있는 네 번째의 관계는 위와 아래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7가지 요소를 크게 2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이 둘을 혼동하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까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 개인이 통제 가능한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해서 조금씩 변화시키는 한편, 조직이 영향해서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물론 회사 생활이 힘든 이유가 어느 한 가지에만 해당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콕 집어 이것 하나만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서로 얽혀있어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7가지 요인이라는 프레임으로 정리해본다면 앞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는 role model이 부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미생의 오 과장 같이 믿고 따르며 본받을 수 있는 상사는 현실에서는 거의 없는 판타지라고 봐야 합니다. 고용사회의 종말은 필연적으로 role model의 부재를 낳습니다. 1980년, 90년대 고용사회의 전성기에 형성된 가치관이 앞으로의 시대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년 차나 1년 차가 같은 일을 해요. 당연히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20대, 30대가 끊임없이 혁신 산업을 주도하지만 한국에서는 5, 60대 사장의 취향에 맞는 방식만 고집되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요하게 배우고 멘토로 삼을 사람이 회사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 미래가 지루하게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큰 문제는 나는 결코 옆에 있는 상사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anti-role model의 탄생입니다. 1년 내내 주말도 없이 밤낮 야근에 보고서 리뷰에 위아래로 쪼고 쪼이며 사내 정치 등 회사의 모든 걸 바쳐 20년 이상을 희생해도 겨우 부장이 될까 말까 한 현실을 보면 나는 절대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신입사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비록 role model이 부재하고 anti-role model밖에 보이지 않더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role model을 사람으로 찾지 말고 기능으로 찾는 것이에요. 분명 완벽한 role model은 점점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선배들이 조직 생활과 업계 경력을 통해 오랫동안 쌓아온 것에서 분명 배울 점이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 가려진 role model을 기능에 초점을 맞춰 발견해야 해요. 각자의 조각난 기능을 퍼즐처럼 모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상사라도 배울 점이 하나는 있어요. 바로 그 포인트를 발견해야 합니다. 비록 role model 부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지만 스스로 기능적 role model을 발굴하고 나의 것으로 소화하는 훈련을 하며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고용사회에서 시간은 철저히 회사의 것이에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이 회사의 시간의 논리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고도의 압축 성장으로 달려온 우리에게 시간의 압축은 너무나 익숙해요. 100% 리소스를 200%처럼 압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원은 대리처럼, 대리는 과장처럼, 과장은 부장처럼 압축적으로 일해야 인정받는 세상에서 칼퇴하는 사람은 곧 죄인이자 야근하는 사람은 곧 영웅이 되어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퇴사의 시대에서는 더 이상 고용사회의 시간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주말엔 충분히 쉬며 여유롭고 건강한 일상을 확보한 개인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기획하며 복잡 다단한 협업의 기회를 능숙하게 풀어가는 나아가는 의사소통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사회에서 건강한 시간의 확보는 필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근이 많냐 적으냐가 아니에요. 휴가를 얼마나 썼느냐 못 썼느냐가 아닙니다. 개인과 회사의 업의 본질을 재정의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간 원칙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즉 시간의 양이 아닌 시간의 질을 기준으로 인풋이 아닌 아웃풋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에요. 이 2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개인의 시간의 권리와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 시간의 확보, 즉 일과 삶의 균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이에요. 시간은 마치 위생요인, hygiene factor와 같습니다. 위생요인이란 존재할 때는 티가 나지 않지만 부재할 경우 매우 불편해진 것으로 물과 공기, 화장실 환경 등과 같습니다. 물과 공기가 존재할 때는 소중함을 모르지만 그것이 없다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시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존재할 때는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 그것을 박탈당했을 때는 상당히 큰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는 아니 과연 시간이란 것이 개인의 통제 영역이 맞아요?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도 상사가 눈치를 주면 야근을 시키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고 항변을 해요. 맞는 말입니다. 여전히 피고용자인 우리의 시간은 어느 정도 회사의 눈치와 통제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개인의 통제 영역인 이유는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이라는 것이에요. 앞서 언급한 변화하는 시간의 기준에 맞게 일의 품질과 아웃풋만으로 업무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가오는 퇴사의 시대에서는 시간의 통제권은 회사가 아니라 내가 가져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당장은 주변의 눈치를 보겠지만 자신이 이러한 가치관을 견지하고 확고하게 주장하면서 조금씩 시간을 나의 것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비교적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인 성장 그리고 시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비교적 개인의 통제가 어려운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사가 힘든 조직적인 요인은 크게 공허, 안주, 그리고 문화가 있습니다. 우선 공허감을 살펴볼까요? 공허감은 회사 생활을 오래 할수록 쌓이게 되어요. 공허함, 허무함, 영혼 없음, soulless 등의 단어로 표현되는 것으로 직장 생활에 만연한 현상입니다. 조직이 클수록 상사가 무능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공허함을 느껴요. 공허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인생의 주체자로 살아온 나는 거대 조직에 입사하고 처음으로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회사라는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때, 인풋을 아무리 넣어도 그에 따른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 때 나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사업의 방향과 조직의 이슈가 다루어질 때 깨닫습니다. Shit!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과 개인과 조직의 갭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말이죠. 자, 이제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영혼 없는 soulless 모드로 전하는 것이에요. 적당히 출근해서 일하는 척 하다가 오후에는 두어 시간 인터넷이나 쇼핑을 하며 공허 노동으로 소일을 합니다. 틈틈이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다가 저녁에는 눈치 보며 야근 수당이나 챙기는 삶.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공허함이 만연한 원인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 놀이예요. 기업의 홈페이지에는 고객가치 추구, 미래혁신 등 그럴싸한 단어로 도배되어 있지만 정작 조직에서 하는 일은 보고를 위한 보고, 회의를 위한 회의, 태스크포스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일 소지가 큽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모두가 훈수만 두는 사업 놀이가 계속되면 개인의 영혼은 병들어가요. 이제는 그 누구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둘째, 잦은 조직 개편입니다. 1년에 4-5번씩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연례 행사처럼 굳어져요. 이러다 또 바뀌겠지 하는 마음에 내 나태함이 만연해집니다. 메뚜기같이 널뛰는 부서 이동처럼 나의 경력 역시 이리저리 널뛰고 있습니다. 셋째, 허례허식입니다. 보고서 하나, 계획안 하나, 회의록 하나를 작성한 데에도 지나치게 공을 들여요. 그러다 보니 쓸데없는 버전 B, C, D를 양산하고 직원은 하루 종일 받아쓰기 기계로 전락합니다. 넷째, 부서이기주의입니다. 재무팀은 예산만 줄이면 그만이고 기획팀은 보고서만 잘 쓰면 그만이며 영업팀은 이번 달 숫자만 채우면 그만이에요. 만인에 대한 투쟁 속에서 각각의 부서는 목표 달성만을 위해 사내 전투를 벌입니다. 언제부턴가 담당자는 연락이 되지 않고 보고서들은 남의 실적을 가져다 뻥튀기한 가짜 숫자들과 짜집기로 점철되어요. 다섯째, 무임승차가 만연합니다. 거대 조직일수록 나 한 사람 일하지 않아도 아무 티가 나지 않아요.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몇 개월 숨어 있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사업 노리고 조직 개편해야 될 거고 허례허식과 비효율만 발생하는데 아니 내가 뭐하러 힘을 쏟을까요? 이렇게 회사 내에 만연해 있는 보이지 않는 공허감은 점점 조직 내부에 파고들어 골마 병들어가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체되는 안주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게 되는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지극히 현실적인 경제적 고민입니다. 급변하는 퇴사 시대에서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먹고 사는 집 때문일 것이에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인생이 한 번뿐인 것도 알아요.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안정감을 떨치고 급진적인 도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오고 말 더 큰 리스크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지금부터 새로운 경제적 자생력을 기르지 않는다면 훗날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둘째,
똑같은 세계관에 갇혀버렸어요. 우리는 수년간 매일같이 똑같은 빌딩에 똑같은 사무실에 똑같은 사람들 만나 똑같이 미팅과 업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는 이 회사 사람이 아니고서는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없는 회사원으로 안주하고 말아요. 진짜 나다운 모습을 잊어버리고 내가 속한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에 스며들어 그 안에 안착하는 것이 너무 편해지는 것이에요. 이 조직에 안착하고 적응할수록 더욱 안락해지고 그럴수록 새로운 곳이 더욱 귀찮고 막막해져요. 그렇게 몇 년이 훌쩍 지나다 보면 회사의 세계관에 갇혀 회사 밖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변화를 인지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고자 하는 근육도 퇴하고 맙니다. 이 세계관 안에서 우리는 죄수이자 교도관이 되어 회사 시스템에 툴툴거리면서도 안주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요. 마지막 유형은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왔다는 것,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막막함이 우리 안에 팽배합니다. 당연해요. 우리가 배운 것은 잃어버린 20년의 교육이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피고용자 사회에 적합한 것이니까 퇴사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것과 앞으로 필요한 것 사이에는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괴리를 줄일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이 무용하다면 앞으로 받는 교육을 유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변화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학습 역량입니다. 과거 성공 요인이 미래의 실패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만 고집하며 매몰 비용을 아쉬워하지 말고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배우고 학습하며 미래에 필요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 회사 생활이 힘든 마지막 이유는 문화입니다. 군대식 문화. 우리나라 군대식 조직 문화의 핵심은 폭력이에요. 폭력의 사전적 정의란 상대방을 공격하고 고의로 혐오스러운 자극을 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폭력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해당되어요. 오늘날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폭력이 매일같이 자행되어요. 군대 문화의 요체는 꼰대입니다. 꼰대가 사라지지 않으면 군대 문화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꼰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꼰대는 조직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꼰대가 많은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권위주의가 강해요. 부모님 공경과 어르신 존중이라는 유교적 예의 범절이 잘못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내가 어른이고 니는 어린애야. 내가 상사고 너는 부하야. 내가 갑이고 너는 을이야. 하는 행태가 지금의 꼰대들에게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역할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일지라도 권위주의라는 필터를 거치게 만들어요. 소위 말하는 말이 안 통하는 것이죠. 둘째, 집단주의가 강합니다. 예부터 우리나라에는 두레, 품앗이 등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 회사에서 뭐든지 다 같이 해야 한다는 그릇된 집단주의가 형성되었어요.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하지 않으면 일 하나로 찍히는 눈치보니즘의 사회는 꼰대의 힘을 더 강화시킵니다. 남들 다 야근하는데 네가 감히? 등 모든 행동의 기준을 집단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그 누구도 감히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셋째로 보상심리예요. 나는 저런 꼰대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던 주니어가 직급이 올라가면 똑같은 꼰대가 돼요.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떠나든지 참든지. 좋은 리더가 있는 곳을 찾아 떠나거나 지금 조직에서 꼰대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며 참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면 나머지는 쓸데없는 기력의 낭비와 감정 소모에 불과합니다. 내가 개인적인 적성, 성장, 시간을 얻어갈 수 있다면 조직적인 공허, 안주, 문화의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어요. 조직이 힘들지만 대신 개인을 얻어갈 수 있으므로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지금의 회사는 가장 좋은 학교가 됩니다. 조직적인 부분이 다소 힘들겠지만 개인의 적성을 찾고 성장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사관학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회사를 학교처럼 여긴다면 퇴사는 졸업이 될 것입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